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후임 비서실장으로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 카드를 고심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내일 국무회의에서 총선 관련 입장을 밝힙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인선 하마평을 두고 대통령이 민의를 수용할 생각이 있는 건지 우려가 된다며 날을 세웠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4선 이상 중진 당선자들이 모여서 총선 패배 수습책을 논의한 결과 새 비대위를 띄운 뒤 전당대회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내일 당선인 총회를 열고 최종 방향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 117명이 이번 21대 국회 임기 안에 최상병 특검법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며 정부 여당을 압박했습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당선자들을 중심으로 특검법을 수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이란의 공수를 받은 이스라엘의 확전을 반대한다는 뜻을 전달했습니다. 이에 이스라엘이 보복을 철회했다는 보도와 조만간 대응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특검 수용 여부가 민심 수용 여부의 바로미터이다. 한간에 오르내리는 총리 인선을 보면 대통령이 과연 총선 민의를 수용할 생각이 있는 건지 궁금하다. 22대 국회는 아직 시작도 안 했지만 이미 극강의 여소야대 효과는 나타나고 있습니다. MBN이 단독 보도해드렸던 대로 비서실장의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이 낙점됐지만 야당의 저런 압박에 대통령도 고민을 할 수밖에 없게 됐거든요. 이번 인사에 국정 쇄신의 의지가 담겨야 하는 만큼 대통령실도 여론의 동향을 살펴보고 있는 겁니다. 때문에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과 이정현 전 의원 등의 이름이 다시 거론되고 있는데 총리 인사는 야당의 협조가 필수적인 만큼 비서실장보다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은 내일 국무회의에서 총선 관련 입장도 직접 밝힐 거라는데요. 어떤 내용이 담길까요? 저 소식 전정인 기자가 보도해드리겠습니다. 대통령실 인적 쇄신을 즉각 단행하려던 윤석열 대통령이 여론 동향 등을 살피며 장고에 들어갔습니다. 사실상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을 낙점했지만 윤 대통령과 같은 서울대법대의 검사 출신이라는 점 때문에 고심이 길어지는 분위기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후보군을 넓혀 조금 더 체크하고 있다며 발표까지는 조금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실 조직 개편 관련해서는 법률수석 비서관실을 신설하고 시민사회 수석실은 기능을 축소해 통폐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 정부 출범과 함께 폐지됐던 민정수석실을 사정 기능만 뺀 채 되살려 민심 청취를 강화한다는 구상입니다. 윤 대통령은 내일 국무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총선 관련 입장을 직접 밝힐 예정입니다. 직접 입장을 밝히는 것은 처음으로 구체적인 국정 쇄신 방향과 차기 국회와의 협력 방침 등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은 총선 이후 가진 한덕수 총리와의 첫 주례 회동에서 국정의 우선순위는 민생이라고 강조하며 민생 안정에 최선을 다하자고 당부했습니다. MBN 뉴스 전정인입니다. 총선 뒤 첫 최고위원회의를 연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실의 인사 개편이 국정기조 전환의 계기가 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재명 대표는 인사 하마평을 두고 윤석열 대통령이 민의를 수용할 생각이 있는 건지 우려가 된다고 꼬집었는데 야당의 눈높이에 맞는 인사를 해라 이거겠죠. 유승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22대 총선 승리 후 처음 열린 지도부 회의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대통령실의 인사 문제를 꺼내들어 국정기조 전환을 압박했습니다. 대통령께서 과연 총선 민의를 수용할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상당히 우려됩니다. 국민과 맞서면 어떤 결과가 빚어지는지 이미 확인하셨을 것으로. 차기 국무총리로 주호영, 권영세 의원 등이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과 정진석, 장제원 의원 등이 거론되는 걸 염두에 둔 걸로 보입니다. 두 달 가까이 이어지는 의정 갈등 해결을 위한 보건의료계 공론화 특별위원회 구성도 다시 한번 제안했습니다. 검찰을 향한 비판도 끌어올렸습니다. 쌍방울 대북 송금으로 구속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최근 재판에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등의 회유로 진술을 조작했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국기문란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구속 수감자들 불러 모아서 술 파티를 하고 진술 조작 작전 회의를 하고 그걸 검찰이 사실상 승인하고 이게 나라겠습니까?
반드시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될 것 같습니다. 총선 합승으로 주도권을 준 민주당은 민생정당으로서 역할을 확대하는 동시에 검찰 독대 심판을 향한 공세에도 힘을 쏟을 전망입니다. MBN 뉴스 유승호입니다. 총선 참패 후 혼란에 빠진 국민의힘 소식으로 이어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선 비대위가 해체된 만큼 다시 비대위를 세워야 하는지, 바로 전당대회를 열어 새 당대표를 뽑아야 하는지 고민이 많았죠. 전당대회를 열기 위해서도 당헌 당규에 따른 절차상 비대위를 거쳐야 하는 만큼 일단은 비대위를 다시 세우기로 했습니다. 먼저 정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총선 참패 이후 처음으로 4선 이상 당선자들이 머리를 맞댔습니다. 108석이라는 참담한 결과에 대해 어떠한 변명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일단 비대위를 새로 꾸려 서둘러 전당대회를 치르자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당헌당규 제17조에 따라 전당대회 시기와 방법을 결정하려면 최고위, 비대위 같은 의결기구가 필요합니다. 조기 전당대회 문제도 나왔고, 그걸 다 거론이 됐고, 뭐 갑론을박까지는 아니고. 빠른 시간 내에 비대위를 만들고 그다음 이제 전당대회를 통해서 제대로 된 그런 지도부를 뽑는 것. 누가 비대위원장을 맡을지도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윤재옥 권한대행 체제로 비대위를 구성할지, 아니면 신임 원내대표를 선출해 새 인물을 비대위원장으로 추대할지 두 가지 선택지가 남아 있습니다. 윤 권한대행이 비대위원장을 맡는 경우 안정적인 관리가 가능할 거란 평가도 있지만 총선 참패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과 인적 쇄신과 거리가 멀다는 비판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인물난을 겪는 상황에서 새로운 비대위원장 추대 과정도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회의에선 전당대회 시기, 비대위 구성, 활동 기간 등을 두고 의견이 엇갈린 걸로 확인됐습니다. 국민의힘은 내일 당선자 총회에서 최종 방향을 결정하겠다는 계획인 가운데 이 자리가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MBN 뉴스 정태진입니다. 차기 총리나 비서실장을 찾는 정부도 그렇고 지도부를 뽑아야 하는 여당도 그렇고 다 인물난이 문제죠. 총선에서 살아온 인사가 별로 없으니까요. 일단은 여당의 위기를 수습할 차기 당권은 특히 더 참패했던 수도권에서 살아온 당선인들이 맡아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합니다. 누가 있을까요? 하마평에 오르는 인물들을 김도영 기자가 정리해봤습니다. 수도권에서 생환한 국민의힘 비윤계 중진은 나경원, 안철수, 윤상현 당선인이 대표적입니다. 이 가운데 유력한 당권 주자로 거론되는 건 서울 동작을을 탈환한 나경원 당선인입니다. 5선 고지를 밟은 나 당선인은 원내대표를 역임했고 당내에서도 지지도가 높은 만큼 당권 도전에 숙고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당대표 출마 가능성도 좀 고려하고 계신가요? 수직적 당정관계 개선을 요구한 안철수 의원 역시 차기 당대표 주자로 꼽힙니다. 안 의원은 의정 갈등 해결 등 현안에 집중하겠다며 당권 도전엔 선을 긋고 있습니다. 여권 일각에선 수도권의 젊은 대표를 내세워 체질 개선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 강북 지역에서 유일하게 국회에 입성한 김재섭 당선인이 하마평에 오르는 이유입니다. 늘상 하는 얘기가 뭐 정치는 생물이라는 얘기를 하지만 그래도 제가 배울 게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조금 더 배울 생각입니다. 다만 여전히 다수인 친윤계 의원들이 본격적인 당권 경쟁 국면으로 접어들면 독자 후보를 내세울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전당대회를 기점으로 비윤계와 친윤계가 당정관계 설정을 두고 다시 충돌을 빚을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MBN 뉴스 김도형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남은 국회 임기 내에 최상병 특검법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무려 117명 의원의 이름을 넣은 기자회견문을 발표했는데 이 기자회견장에는 22대 국회 당선인들도 다수 참석했죠. 수적 우위를 내세워 정부 여당 압박에 나선 겁니다. 어차피 이번에 대통령이 또 최상병 특검을 거부하면 22대 국회에서 야권은 더 힘을 합쳐 또 같은 특검법을 내겠죠. 참, 야당은 호주 대사였던 이종섭 특검 내용을 여기에 추가하는 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태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 소속 현역 의원들과 22대 총선 당선인들이 국회 기자회견장에 섰습니다. 국민의힘과 김진표 국회의장을 향해 최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검법 본회의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기자회견문에 이름을 올린 현역 의원만 117명, 사실상 숫자로 압박에 나선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수용 여부가 총선 민심 수용 여부의 바로미터라고 생각합니다. 최상병 특검법을 거부한다는 것은 어쩌면 총선 불복이다라는 생각을 갖게도 할 것입니다. 국회 계류 중인 이종섭 특검 내용을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상병 수사 외압 의혹을 받는 이종섭 전 호주 대사의 출국 관련 내용을 수사하는 내용인 만큼 최상병 특검법에 합쳐 처리하겠다는 겁니다. 외압이라든지 은폐 관련된 일체 사건들과 또 그런 사건들을 수사할 때 인지하게 된 사건을 다 수사할 수 있도록 최수근 상병법에 담아놨어요. 그래서 그 범주 안에 저희들은 포함된다고 생각을 하고. 민주당은 21대 국회에서 최상병 특검법을 처리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총선 압승의 기세를 몰아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부담을 싣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MBN 뉴스 정태용입니다. 이번 총선에서 민의를 경험해서일까요?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특히 22대 총선 당선인들 사이에서도 최상병 특검법을 처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여당 내에서까지 찬성론이 확산하면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하기 더 어려워지겠죠. 22대 국회에선 거대 야당에 국민의힘 8표만 더해줘도 거부권이 무산될 테니까요. 이지율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상병 특검법 수용 주장은 여당 내에서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상병 그 사건에 대해서는 이번 총선에 영향을 저는 미쳤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우리 당이 민주당보다 먼저 국민적 의혹을 해소시키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 민의의 귀를 기울이고 그것을 따라야 되지 않을까. 젊은 장병이 희생된 건 대단히 안타까운 일이고. 총선 참패로 민심을 확인한 만큼 국민 눈높이에 맞춰 특검법 처리에 협조해야 한다는 겁니다. 반면 정권 임기가 3년 이상 남은 상황인 만큼 야당의 전국 주도권을 쉽게 내줘선 안 된다는 반대 목소리도 있습니다. 국민의힘 한 재선 의원은 의석수가 많다고 야당이 추진하는 모든 일을 국민이 동의하는 건 아니라며 준 전시 상태에서 해병대를 정쟁의 대상으로 삼아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선 중진 의원도 공수처에서 수사하고 있는 사안인데 왜 지금 특검을 하자는 건지 설명이 필요하다며 민주당이 민생을 내세워 압승을 거뒀으면 민생 관련 의제를 먼저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당내 의견이 엇갈리면서 지도부는 우선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다만 여당 내 특검법 수용 찬성론이 점차 확산하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도 쉽지 않을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MBN 뉴스 이지율입니다. 최상병 특검법이 정치권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야당이 문제 삼고 있는 건 뭔지 국회팀 장명훈 기자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장 기자, 민주당은 최상병 특검법 통과를 아주 강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당연히 그 배경엔 압도적 과반 승리라는 총선 성적표가 깔려 있습니다. 시계를 총선 전으로 좀 돌려보면요. 여당인 국민의힘은 그동안 최상병 특검법을 단순히 선거용 공세라고 반대해왔습니다. 애초에 저희들은 최상병 관련된 이 사건은 특검의 대상이 아니라고 일관되게 주장해 왔고 선거에 악용하겠다는 이 생각은 버리는 게 좋겠다. 하지만 여당의 총선 참패로 특검법을 거부할 명분이 약해진 데다 자칫 민심을 역행하는 모양새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민주당은 바로 이 점을 파고들어서 통과와 수용을 압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달 2일에 처리한다고 하겠죠. 통과는 당연히 되겠죠. 과반이니까 지금도. 네, 맞습니다.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도 과반 의석을 갖고 있어서 민주당 단독으로도 법안 통과에는 무리가 없고요. 여당과 정부가 총선 민심을 의식해서 전향적으로 이를 수용할지가 관심입니다. 당연히 여당과 대통령실은 고민이 크겠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말 그대로 진퇴양난에 빠졌습니다. 여당 입장에선 최상병 특검법을 거부하면 거부한 대로
민심에 역행하는 상황이 되고요. 반대로 수용하면 전국 주도권을 완전히 내주게 되고 대통령도 특검의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리스크마저 안고 가야 합니다. 최상병 특검법이랑 이준석 특검법에서 수사 대상에 윤석열 대통령도 포함이 되는 건가요? 현재 문구상으로는 포함이 됩니다. 일각에선 앞으로 다음 지방선거까지 큰 선거가 없는 만큼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거부권 행사하면 회기 내 재표결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막판에 표 이탈을 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강하게 드라이브를 거는 이유기도 합니다. 제6개월 때 제적 인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인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법률로 제정이 되는데요. 앞서 리포트에서 보신 것처럼 이미 찬성 의사를 밝힌 여당 의원도 몇 명 있고요. 또 선거 과정에서 컷오프되거나 22대 생환이 어려워진 여당 의원들이 회의에 나오지 않는다면 통과될 가능성 커지게 됩니다. 그렇겠네요. 쌍특검법 때처럼 사실상 여당 의원 전원이 나와야 막을 수 있는 건데 지켜봐야겠습니다. 21대에서 실패하면 22대에서 당연히 또 시도를 하겠죠? 네, 맞습니다. 범야권이 192석을 얻은 만큼 그렇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그간 거부권을 행사한 9개 주요 법안들을 22대 때 재추진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최상병 특검법도 이번에 좌초된다면 재추진할 가능성이 큽니다. 22대 국회 민주당 당론 발의 최우선 법안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들입니다. 민주당과 야권이 연대 재발의하고 네, 여기에 조국혁신당도 한동훈 특검법 등 선명성을 내세우며 법안 발의를 예고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22대 국회도 21대처럼 민주당 주도의 입법과 대통령실의 거부권 행사로 파행 정국이 계속될 것이라는 우려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기대하는 게 전국 파행은 아닐 텐데 말이죠. 지금까지 장명훈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조국 혁신당 조국 대표와 당선인들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하고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도 참배했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조국 혁신당이 야권 승리에 큰 기여를 했다며 덕담을 건넸고 조 대표는 어깨가 무겁다며 원내 3당으로서 독자적인 행보를 예고했습니다. 다른 진보 야권과 합해서 원내 교섭단체가 되는 안도 찾아보고 있습니다. 서영수 기자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우산을 쓴 채 평산마을 사저를 찾아온 조국혁신당 당선인들을 맞이합니다. 조국 대표와는 환하게 웃으며 악수를 나눴습니다. 조 대표가 창당 직전인 지난 2월에 이어 총선 승리 직후 더불어민주당보다 먼저 문 전 대통령을 찾아간 겁니다. 민주당과의 정통성 경쟁에서 우위를 부각하려는 걸로 풀이됩니다. 문 전 대통령의 덕담도 이어졌습니다. 조국혁신당이 정권 심판 바람을 일으켰고 범야권 승리에 큰 기여를 했다며 자부심을 가져도 좋다고 했습니다. 조 대표는 국민들의 기대가 다른 정당들보다도 더 큰 것 같아 어깨가 무겁다며 향후 원내 3당으로서 차별화된 노선을 예고했습니다. 원내 제3당으로서 해야 될 일이 많기 때문에 원래 당을 만들 때 추구했던 비전과 같이 잊지 말고 열심히 하라 이런 당부의 말씀하셨습니다. 문 전 대통령 예방 후 봉하마을을 찾아간 조국혁신당은 진보 진영의 군소 정당들과 공동 교섭단체를 꾸리는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습니다. 교섭단체가 되면 상임위원장이 배분되고 수십억 원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어 민주당과 차별화된 독자적인 의정활동이 가능해집니다. 내일 세월호 참사 10주기 추도식에 참석할 예정인 조국혁신당은 다음 주 비례대표 투표 1위를 몰아준 호남을 찾아갑니다. MBN 뉴스 서영수입니다. 원래 제1당은 국회의장직을, 제2당은 법사위원장직을 나눠 맡는 게 관행이었죠. 그런데 이번 총선에서 압승한 더불어민주당에서 벌써부터 법사위원장을 차지하겠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추진할 것으로 보이는 각종 특검 법안의 상위위가 바로 법사위죠. 어차피 민주당이 제1당이 됐으니 국회의장직은 당연하고 법사위원장직도 맡겠다 이겁니다. 강영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회 법사위원장을 누가 맡을지는 상임위원장 배분 때마다 핵심이 되었습니다. 법사위는 다른 상임위 소관 법안에 대한 체계자구 심사권이 있는 데다 각종 특검 법안의 소관 상임위인 만큼 여야 모두 놓칠 수 없는데 법으로 정해져 있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돌려주지 않고 있다는 건 작물을 계속 가지고 있다는 것인데 그건 작물을 가지고 있는 건 권리가 아닙니다. 법사위원장만큼은 흥정의 대상이 아님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다수당이 의장을 맡고 여당이 법사위를. 통상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서로 다른 당이 나눠 갔는데 민주당 일각에선 두 자리 모두 가져와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민주당이 제1당이니 국회의장직을, 야당인 만큼 법사위원장직을 가져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기능 속에서 가장 중요한 길목이 이제 법사위이기 때문에 민주당은 180석을 차지했던 21대 국회 개원 당시에도 국회의장직과 전반기 법사위원장직을 가져간 바 있습니다. 하지만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주요 특검 법안이 예고된 만큼 국민의힘의 반발도 만만치 않을 전망이라 법사위원장을 둘러싼 갈등이 국회 개원마저 늦출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MBN 뉴스 강영우입니다. 오고 가는 언제 매일 여의도는 전쟁 중 talk to me. 정치 톡톡 시간입니다. 국회팀 김태희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첫 번째 보겠습니다. 지지율 최저, 대통령 얘기군요. 네, 맞습니다. 지난해 10월 이후 최저치 지지율을 기록을 했습니다. 일주일 전 조사보다 4.7%포인트 떨어졌는데요.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 의뢰로 지난 8일부터 12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천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32.6%로 집계됐습니다. 부정평가는 4.1%포인트 오른 63.6%로 나왔습니다. 선거 끝나고 뭐 별로 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지지율이 하락한 걸까요? 네, 일단 총선에서 정권 심판론이 강하게 작용했다는 이런 분석을 반영하는 지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실제 총선이 끝난 후 지난 12일 국정수행 긍정평가가 28.2%로 나왔는데요. 지난 2022년 5월 9일 취임 이후 기존 일간 최저치인 28.7%보다 더 낮게 나왔습니다. 앞으로 대통령 임기가 3년 남았는데 국정기조의 변화나 인적 쇄신 등이 없다면 레임덕이 상당히 빨리 올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예, 다음 보겠습니다. 화환입니다. 누구한테 보낸 거예요? 한동훈 전 위원장한테 보낸 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오늘 국회 앞에 놓인 화환인데요. 바로 지난 11일 총선 참패에 대한 책임을 지고 비대위원장직에서 사퇴한 국민의힘 한동훈 위원장을 위한 겁니다. 이 화환에는 한동훈 위원장님 국민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심 없는 참 정치인 등 지지자들의 응원 메시지가 쓰여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다시 돌아오라는 말도 써 있는데 그러면 진짜로 다시 정치에 복귀할 가능성 있는 겁니까? 예, 아직 총선이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바로 돌아올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네. 하지만 한동훈 위원장은 사퇴하면서 정치를 계속하겠다 이런 뜻을 내비치기도 했죠. 특별한 계획을 갖고 있지는 않고 어디에서 뭘 하든 나라를 걱정하면서 살겠습니다. 저는 제가 한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국민의힘의 새 전당대회에 출마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정치를 계속 하겠다고 한 만큼 뭐 당내에서 견제하는 세력도 당연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답해야 저건 왜 나온 겁니까? 네, 일단 이 홍준표 대구시장이 연일 한동훈 위원장을 향해서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이 홍 시장은 한 전 위원장을 향해 철부지, 정치 초년생, 문재인 사냥개, 깜냥도 안 된다 이런 날선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이에 대해 김경률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은 오늘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홍 시장의 발언에 대통령 강형욱 씨가 답변하는 게 맞을 것 같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홍준표 시장의 그런 일련의 증상들에 대해서 내가 굳이 얘기할 필요가 있을까? 저건 강형욱 씨가 답변을 하는 게 제일 맞을 것 같은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강형욱 씨는 반려견들을 뭐 좀 키우고 훈련시키고 하는 바로 그분 맞죠? 그러면 홍준표 시장 당연히 반응을 했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바로 맞받아 쳤습니다. 이 홍준표 시장은요, 청년의 꿈이라는 소통 채널에서 김경률 전 비대위원이 본인을 개에 비유했다며 이렇게 답했습니다. 이 세상 오래 살다 보니 개가 사람을 비난하는 꼴도 본다. 아이고. 분수도 모르는 개가 사람을 비난하는 것도 본다며 맞받아 쳤습니다. 아이고,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태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동안 검찰은 혹 선거에 영향을 줄까
더불어민주당 돈 봉투 의혹,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등을 수사하지 않고 미뤄왔습니다. 다 야당 관련 사건들이죠. 총선이 야권의 압승으로 끝났지만 검찰은 중립성 시비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계획한 수사를 밀고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현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 수사는 올해 초 윤관석 의원이 1심 유죄 판결을 받은 이후로 사실상 멈췄습니다. 수사 선상에 오른 현역 의원 대부분이 선거 활동을 이유로 검찰의 소환 조사 요청을 거부한 탓입니다. 검찰은 총선이 끝나 소환에 불응할 이유가 없어진 만큼 수사에 속도를 낼 방침입니다. 검찰의 수사 대상자인 민주당 허종식, 김영호 의원과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 등은 이번 총선에서 다시 당선됐습니다. 돈봉투 받은 혐의 인정하시나요? 인정을 하지 않고요. 법원에서 진실을 밝혀줄 거라고. 지난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재수사도 진행 중입니다. 검찰은 대통령 기록관 압수수색 자료를 분석 중인데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와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을 수사 대상에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검찰은 또 화천대유 고문으로 활동한 권순일 전 대법관이 재직 시절 이재명 대표 사건을 파기환송한 대가로 거액의 돈을 받았는지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조만간 권 전 대법관을 소환할 가능성도 나오고 있습니다. 총선 결과에 상관없이 신속 결론이란 내부 방침을 세운 검찰이 자신들의 의지대로 속도전에 나설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N 뉴스 현지호입니다. 옥중에서 출마했다가 낙선한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는 방금 보신 민주당 돈봉투 사건의 정점으로 지목되고 있죠. 오늘 송 전 대표 측이 청탁을 받고 민원 해결을 도와줬다는 혐의를 뒷받침하는 법정 증언이 나왔습니다. 재판에 나온 국토부 공무원들이 민주당 관계자들로부터 수차례 연락을 받았다고 진술한 겁니다. 우정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기소된 혐의 중 하나는 인허가 청탁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입니다. 지난 2020년 박용화 전 여수상공회의소장이 대표로 있던 폐기물 업체는 폐기 용량을 늘리려 했지만 허가를 받지 못했습니다. 검찰은 박 전 소장이 2021년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송 대표에게 도움을 청했고 이에 송 대표가 국토교통부 과장 출신인 김모 수석 전문위원을 박 전 소장에게 소개해 준 뒤 돕도록 했다고 봤습니다. 김 의원은 이후 국토부 담당 부처에 여러 차례 박 전 소장의 청탁을 전달했고 그 대가로 송 대표가 뇌물로 4천만 원을 받았다는 게 검찰 판단입니다. 증인으로 출석한 당시 국토부 공무원들은 실제로 김 의원의 전화를 여러 차례 받았다고 진술했습니다. 이들은 잘 검토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며 정치인을 통해 압박을 넣는다는 생각이 들었다고도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송 대표는 실제로 승인이 난 건 윤석열 정부 때 아니었느냐며 직접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던 사실이고 제가 돈 4천만 원에 저의 직무적 양심을 팔아먹을 정도로 정치 활동을 해오지 않았습니다. 총선 기간 출석을 거부하고 단식을 하던 송 대표는 단식을 끝냈느냐는 재판부 질문에 끝냈다고 답했습니다. MBN 뉴스 우종환입니다. 지난 총선 당일 경기도 파주 호텔에서 남녀 4명이 숨진 사건 속보입니다. 경찰이 투신한 남성들과 여성 1명이 홀덤펍이라 불리는 도박장에서 만났고 큰 빚을 지고 있는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결국 돈을 노리고 계획한 범죄라는 건데 MBN이 사건이 일어난 호텔 주차장에서 용의자 모습을 단독으로 포착했습니다. 장진철 기자입니다. 한 남성이 차량 운전석 문을 열고 무언가를 꺼내 다시 호텔로 들어갑니다. 지난 10일 경기도 파주에서 발생한 살인사건의 용의자 중 한 명입니다. 남성들이 묵던 객실에서 20대 여성 2명이 팔과 다리가 묶인 채로 숨졌습니다. 부검 결과 목이 졸려 숨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남성들은 경찰이 호텔로 들이닥치자 21층 베란다에서 몸을 던져 모두 숨졌습니다. 경찰은 남성들이 금품 갈취를 목적으로 계획한 범죄의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여성 1명은 홀덤펍이라 불리는 도박장에서 남성들을 만났고 남성 가운데 1명에게 많은 도박 빚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숨진 남성들은 범행 사흘 전 사람 기절 등을 인터넷으로 검색했고 범행에 사용한 케이블 타이도 미리 준비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다른 여성 1명도 SNS에 올라온 홀덤펍 비밀 암호 구인 광고를 보고 호텔에 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가상화폐로 많은 돈을 벌었다고 속였고
비밀 구인 광고 역시 거짓이었습니다. 경찰은 숨진 남성들의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계속 진행하는 동시에 여성들의 사라진 휴대전화를 찾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장진철입니다. 이른 아침 멧돼지 한 마리가 초등학교 운동장에 나타나 난동을 부렸습니다. 소방관과 쫓고 쫓기는 추격전을 벌이다 결국 경찰에 쏜 실탄을 맞아야 했죠. 같은 시각 또 다른 한 마리는 도로를 휘저었습니다. 심우영 기자입니다. 커다란 멧돼지 한 마리가 초등학교 운동장을 쏜살같이 뛰어갑니다. 육중한 몸과 달리 포획하려는 소방관을 따돌리는 모양새가 날렵합니다. 좌충우돌, 학교 건물 입구로 돌진합니다. 하지만 문은 굳게 닫힌 상황. 다시 방향을 바꿔 달리다 자신을 잡으려는 소방관을 들이받고는 건물 뒤로 사라집니다. 통사하는 거 아니에요? 포획 작전은 결국 사살 작전으로 바뀝니다. 1시간 가까이 학교 내부를 휘젓던 멧돼지는 결국 경찰이 쏜 실탄 3발을 맞고서야 쓰러졌습니다. 혈투 끝에 멧돼지가 지친 기색이 보이자 이제 같이 출동한 지구대에서 권총 실탄 3발을 사격을 하여서 이제 사살 진압하게 되었습니다. 비슷한 시각 대구 신천대로에 나타났던 또 다른 멧돼지는 자동차에 치여 사체로 발견됐습니다. MBN 뉴스 심호영입니다.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찰나에 갑자기 차량에 달려와 부딪히면 참 난감하죠. 혹시 내가 처벌을 받을까 고민이 되시겠지만 반드시 경찰에 신고부터 해야 합니다.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억대의 보험금을 챙긴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추성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신호대기 중인 차량이 유턴을 하는 순간 신호를 위반해 직진한 차량과 충돌합니다. 어두운 밤 황색불에 교차로를 지나가는 차량. 곧바로 반대 차선에서 유턴하는 차량이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교통법규를 위반한 차량만 골라 부딪힌 고의 사고입니다. 20살 장모 씨 등 주범 3명은 이런 방식으로 2021년 4월부터 2년여간 2억 2천만 원 상당의 보험금을 챙겼습니다. 이들은 신호 위반이 잦은 교차로를 사전에 물색하고 범행 장소로 이용했습니다. 의심을 피하려고 렌터카를 이용했고 매번 다른 사람을 바꿔 태웠습니다. 같은 장소를 9회 정도 반복 진행하면서 범행 대상을 찾는 그런. 상대 차량 운전자들은 교통법규 위반 처벌이 두려워 신고를 꺼렸습니다. 보험 사기에 가담한 인원은 모두 52명. 도박빛에 시달린 선후배를 끌어들였고 고등학생도 7명 포함됐습니다. 총 5명이 타고 있었어요. 교복을 입은 친구들도 있었고. 경찰은 보험 사기가 의심되는 교통사고는 반드시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MBN 뉴스 추성남입니다. 차를 몰던 중에 발작을 일으킨 운전자를 지나가던 시민들이 유리창을 깨고 구조해냈습니다. 다급했던 당시 상황이 CCTV에 그대로 찍혔습니다. 박상호 기자입니다. SUV 차량 한 대가 골목길 입구를 가로막고 한참 동안 움직이질 않습니다. 지나가던 차들은 이 SUV를 피해 다닙니다. 잠시 뒤 나타난 한 차량 운전자가 차에서 내려 SUV 운전석으로 다가가더니 곧장 119에 신고합니다. 119죠. 여기 지금 차 안에 사람 발작하고 있어서. 그 위치가 어떻게 될까요? 할인마트 앞이요. 차문 잠겨있고 빨리 오세요. 잠시 후 SUV 차량이 갑자기 전진하더니 주차된 차를 들이받습니다. 브레이크를 밟고 있던 운전자의 발이 떨어진 걸로 보입니다. 몰려든 사람들이 SUV 창문을 깨보려 하지만 여의치 않습니다. 우산 갖고 막 했는데 우산이 부러지는 거예요. 그럼 내가 안 되겠다 싶어서 마치 들어가고 망치 갖고 와갖고. 망치를 넘겨받은 한 남성은 유리창을 깨고 운전자를 밖으로 끌어내 응급처치를 시작합니다. 50대 여성 운전자는 뇌전증을 앓고 있었는데 발빠른 대처 덕분에 위험한 상황을 면했습니다. 평소에 이제 스포츠센터 근무를 해서 어느 정도 배경 지식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직감을 했던 것 같습니다. 소방은 도와준 시민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 전지훈 씨에겐 표창장을 전달했습니다. MBN 뉴스 박상호입니다.
싸움에서 지면 안 된다며 종합 격투기 수련까지 받은 젊은이들. 누굴까요? 20, 30대가 주축이 된 조직 폭력배들입니다. 온갖 불법을 저질렀다 무더기로 검거됐습니다. 윤규란 기자입니다. 남성 여러 명이 한 건물로 들어가는 중년 남성에게 90도로 허리 숙여 인사합니다. 경쟁 조직이 운영하는 유흥주점에서 소란을 피우고 충돌에 대비해 모인 조직 폭력배들입니다. 조직 행동대장이 동네 선배와 술을 마시다 다툼이 생기자 조직원들을 불러 길 한복판에서 마구잡이로 두들겨 팹니다. 대부분 20에서 30대 젊은 남성으로 구성된 이들 조직은 1995년 결성돼 경기도 평택 지역에서 활동해 왔습니다. 주먹을 잘 쓰는 10대 청소년을 가입시키는 등 젊은 세대 영입에 집중한 이들은 종합 격투기 수련까지 하며 싸움 실력을 키웠습니다. 보호비 명목으로 이뤄진 유흥업소 갈취와 경쟁 조직과의 이권 다툼, 불법 도박장 운영 등 경찰이 파악한 범죄 혐의만 26건에 이릅니다. 가게를 하면서 생계가 달린 문제입니다. 조직폭력배이기 때문에 무섭고 두렵고. 경찰은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용해 조직폭력배 12명을 구속하고 44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MBN 뉴스 윤기란입니다. 청소년들이 온라인 도박에 수백, 수천만 원을 베팅한다면 믿으시겠습니까? 하루에 2억 원을 잃는가 하면 사채와 성매매 등 2차 범죄로 이어지는 일도 있다고 합니다. 티한 애들 몇몇 얘기겠지 하시겠지만 아닙니다. 이미 남학생의 절반은 이런 도박을 한 경험이 있다고 하거든요. 청소년 도박 시리즈 첫 시간 백길종 기자가 준비했습니다. 한 불법 도박 사이트에 카드 게임방이 수두룩합니다. 베팅을 하면 단 10초 만에 한 판이 끝납니다. 플레이하고 뱅커 7 추가 카드. 뱅커의 승리 축하합니다. 최근 서울 금천구의 중고교생 20명도 이 게임을 하다 적발돼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대부분 친구나 선후배의 추천으로 시작하는데 홀짝이나 스포츠 토토 같은 익숙한 게임도 많아 도박은 청소년들 사이에 만연해 있습니다. 28명 중에 이제 남녀 비율 따져서 이제 14명이라 치면 일단 남자는 그래도 한 13명 정도? 진짜 공부하는 친구 말고 진짜 거의 다 해요. 하지만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한 금액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도박에 빠졌다는 A군은 판돈이 점점 커져 하루에 2억 원을 잃기도 했습니다. 이제 한 판에 막 몇백만 원씩 기본 베팅하는 그런 경우에까지 오르게 됐죠. 제일 많이 잃었을 때는 얼마 정도 잃었어요? 하여튼 2억. 도박 빚을 갚기 위해 절도, 사채 등 2차 범죄로 이어지거나 심한 경우 조건 만남이나 성매매를 알선하는 경우까지 있습니다. 부모한테 말해서 갚은 경우도 있었는데 그러지 못한 애들은 그게 너무 무서우니까 어떻게 몸으로 때우려고 성인 남자랑 성매매를 하고 돈을 받는다던가. 청소년 범행이라도 2차로 범진 범죄는 중한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재판이 확정되는 시점에 본인이 성년인지 미성년인지가 중요한데 성년의 경우에 그렇게 조직적으로 조직 조건 만남을 알선하는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실형이 선고됩니다. 최근 도박으로 검거된 청소년은 꾸준히 늘어 지난해 171명에 달했고 올해는 3월까지 113명으로 급증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MBN 뉴스 백길종입니다. 강대강 일색이었던 의정 갈등, 총선 이후 새 국면을 맞는가 했지만 자존심 싸움만 커져가고 있습니다. 전공의들은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을 집단 고소하며 박 차관 경질이 복귀 조건이라고 밝혔는데 그럼 진짜로 박 차관만 경질하면 전공의들 복귀하겠다는 걸까요? 정부는 불쾌하며 재차 의료 개혁을 강조했습니다. 안병수 기자입니다. 사직 전공의들이 상복이 연상되는 검은 옷과 마스크 차림으로 줄지어 등장합니다. 의료계는 죽었다는 뜻의 항의 표시인데 전공의 1,300여 명은 직권 남용 등의 혐의로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을 공수처에 집단 고소했습니다. 의대 증원과 전공의들에 대한 업무 개시 명령 등으로 피해를 봤다는 주장입니다. 특히 개인이 아닌 집단으로는 처음으로 입장문을 내 박 차관의 경질을 복귀 조건 중에 하나로 제시했습니다. 박민수 차관이 경질되기 전까지는 절대 병원에 돌아가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박민수 차관이 건재한 이상 의료계와 정부 사이의 정상적인 소통은 불가능합니다.
정부는 특정 공무원의 거취와 병원 복귀를 연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불쾌감을 드러냈고 의료개혁 의지도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의정 대화의 징검다리 역할이 기대되는 의사 출신 국회의원 당선인들은 양측이 협의체를 구성해 열린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의료계의 대화 선결 조건인 이른바 7대 요구안을 포함해 폭넓은 논의로 접점을 찾아야 한다는 겁니다. 의료계가 어쨌든 정부에서 하고자 하는 그 의도를 진위를 저는 파악을 잘 못했다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정부에서 의료계를 설득을 좀 위협한 부분도 있었죠. 누구를 경질하면 이런 요구는 너무 정치적인 요구 아닌가요? 의료계가 요구하는 그 의료 개혁의 아젠다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조금 더 믿을 수 있는 형태로 합의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 의료계는 의사협회를 중심으로 입장 단일화를 시도 중이어서 대화 창구가 열릴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N 뉴스 안병수입니다. 시리아 내 이란 영사관을 폭격한 뒤 이란으로부터 공격을 받은 이스라엘. 하지만 바이든 미국 대통령으로부터 확전 반대 의사를 전달받으며 더 이상의 보복 공격은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이란의 공격도 생각보다 강하지 않았다고 하죠. 애매한 정도의 공격이었다고 하니까요. 이란도 이스라엘도 사실 속마음은 확전을 원하지 않는 게 아닐까요? 문제는 이스라엘 내에서 강요 다수가 보복에 찬성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워싱턴에서 최준학 특파원입니다. 미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의 정상통화 이후 중동 확전에 반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The president has made it clear. We do not seek a war with Iran. We don't seek a wider war in the region. Is a direct attack off the table? Is it off the table? As the president said, we don't seek a war with Iran. 특히 바이든 대통령이 이란 공세 작전에 참여와 지원도 하지 않을 것임을 전달했고 네타냐후 총리도 이해한다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미국은 이스라엘의 자위권을 지지한다며 이스라엘이 맞대응에 나설 경우 미국에 알려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Of their government, we're going to continue to work with him, advise him, provide counsel and perspective, as well as make clear he knows, and I think he does certainly from last night, that the United States will continue to help them defend themselves. 이스라엘이 이란의 공습에 대해 어떤 대응에 나설지를 두고서는 해석이 엇갈렸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이스라엘 관료를 인용해 이스라엘이 미국과 정상 간 통화 이후에 보복 공격 안건을 철회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반면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스라엘이 이르면 현지 시각 월요일 신속히 대응할 것이라며 미국과 서방 당국자들의 예상을 인용했습니다. 올해 대선을 앞둔 바이든 대통령의 중동 정책 지지율이 역대 최저인 상황에서 미국의 반대에도 이스라엘이 어떤 행보를 보일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MBN 뉴스 최중락입니다. 매년 4월 13일부터 15일까지 태국에서는 서로에게 물을 뿌리며 축복을 기원하는 송끄란이라는 게 열립니다. 전 세계에서 관광객 50만 명 이상이 찾는 축제로 우리나라에서도 많이들 가는데 과도한 음주로 인한 사고가 끊이지 않으면서 사망자만 100명을 넘었습니다. 이번에도 물총 축제가 피로 얼룩이 진 겁니다. 최희지 기자입니다. 많은 인파가 도로를 가득 메우고 있어 움직이기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서로에게 물총을 쏘며 물을 끼얹는 탓에 사람들과 거리는 물로 흥건합니다. 송끄란은 새해 첫날을 축하하며 매년 4월 태국 전역에서 열리는 축제로 축복을 기원하는 의미로 서로에게 물을 뿌립니다. 지난해 말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되면서 태국인은 물론 전 세계에서 5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태국을 찾아 축제를 즐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이 몰리고 축제 열기가 과열되면서 달리는 차량에서 사람이 떨어지거나 길거리에서 난투극이 벌어지는 등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축제 기간인 사흘 동안 교통사고로 116명이 사망했고 부상자는 1,000명에 달합니다.
사고의 원인은 과속과 음주운전 순이었습니다. 태국 당국이 음주로 인한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올해는 무알콜 손끄란을 추진했지만 효과는 미비했습니다. 지난해 252명이 사망한 것에 비하면 올해 줄었다고는 하지만 위험한 축제라는 오명을 벗기에는 부족했다는 평가입니다. MBN 뉴스 최희지입니다. 오늘 전국에선 산불이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봄비 덕분인데 4월에 내리는 비는 단비도 아니고 금비라고 하죠. 하지만 아쉽지만 이 효과는 오래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봄 동안에는 계속 산불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강세영 기자입니다. 빗방울이 나뭇잎을 타고 흘러내리고 계곡엔 물이 모처럼 콸콸 흐릅니다. 이번 봄비는 내일까지 최대 20mm가 내릴 전망입니다. 경상권은 낮 동안 대기가 불안정하여 국지적으로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를 동반한 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비가 땅을 촉촉하게 적신 덕분에 산불도 멈췄습니다. 지난 주말 이틀 새 무주와 청송 등 17곳에서 산불이 났지만 오늘은 전국에서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3월과 4월 낙엽의 평균 수분 함량은 10.7%로 산불이 쉽게 나지만 이렇게 비가 오면 140%까지 올라가 불이 쉽게 붙지 않습니다. 비가 산불을 막아서 얻는 경제적 효과는 하루 121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래도 방심은 금물입니다. 5mm의 비가 내렸을 때는 약 23시간, 10mm가 내렸을 때는 46시간 동안만 산불을 막아줬습니다. 이틀만 지나도 낙엽의 수분 함량은 불이 붙는 18% 아래로 떨어집니다. 실제로 지난 3일 경북 상주엔 22mm의 비가 내렸지만 나흘 뒤인 7일에 산불이 났습니다. 그 크기가 작다 보니까 많은 양의 강수를 품을 양이 한정돼 있다는 거죠. 근데 온도가 높고 그리고 또 뭐 바람도 좀 봄처럼 강하게 불기 때문에 금방이지 마르는데. 5월 중순까진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는 만큼 산불이 붙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MBN 뉴스 강세현입니다. 프로야구가 개막하며 야구장 가는 분들 많아졌죠. 최근 야구장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서 지자체와 구단들이 발벗고 나섰지만 여전히 일회용품 쓰레기는 쏟아지고만 있습니다. 경기장 내 일회용품 판매 금지, 어기면 300만 원 이하 과태료라지만 경기장 밖에서 파는 건 이건 어쩌죠? 이시열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서울 잠실야구장이 프로야구를 직접 보려는 팬들로 가득 찼습니다. 경기장 외벽엔 일회용 응원용품 사용 금지라는 문구가 적혀 있지만 일회용 막대 풍선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거 근데 들고 들어도 괜찮아요? 이거? 걱정하지 마. 금지하거나 그런 건 없어요? 만약 혹시 못 갖고 가게 하면 안 들어와. 단속을 해봐도 잠시뿐입니다. 살짝 돌았으면 또 팔고 있고. 그래서 이제 불법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쓰레기통에는 시민들이 사용한 플라스틱 컵과 용기 등 각종 일회용품들이 수북이 쌓였습니다. 경기가 마무리된 시각입니다. 보시다시피 일회용 막대 풍선들이 일반 쓰레기통에 가득 버려져 있습니다. 일회용품 사용 규제를 위반하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사용은 여전합니다. 상인분들도 판매하시는 걸 금지를 시킨다던가 집에서 가져오는 것도 이제 금지시킨다던가. 환경보호 차원에서 이런 거를 좀 제재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2021년 기준 전국 야구장에서 배출된 폐기물 약 3,400톤 가운데 재활용할 수 있는 폐기물은 4.5%에 불과합니다. 최근 서울시는 잠실야구장에서 판매하는 음식물에 대해 다회용 용기를 도입했지만 실질적 효과가 나타나기까지는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이시열입니다. 예고해드렸듯 미국 정부가 삼성전자에 반도체 보조금 64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9조 원을 지원합니다. 미국 기업인 인텔과 대만의 TSMC에 이어 세 번째로 큰 규모입니다. 주진희 기자입니다. 미국이 삼성에게 64억 달러, 우리 돈 9조 원에 달하는 보조금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85억 달러 지원을 받았던 인텔, 66억 달러의 대만 TSMC에 이어 세 번째로 큰 규모입니다. 하지만 미국에 투자한 금액 대비 보조금 비율로 따지면 삼성이 받은 보조금은 이 두 개 회사보다 높은 편인 14%에 달합니다. 지난 2022년부터
삼성은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시의 170억 달러 규모 투자로 미국 시장 공략을 시작했습니다. This is the largest foreign direct investment in the state of Texas ever. Thank you again, Samsung, for such a large investment. 중국과의 기술 패권 대결이 격화하자 미국은 첨단 기술의 핵심인 반도체에 대한 해외 의존도가 높다는 점을 안보의 위험으로 간주해왔습니다. 이런 지원을 통해 첨단 반도체 공급망을 미국 내로 끌어들이기 위한 경제 안보 전략의 일환으로 풀이됩니다. 다만 보조금을 받은 기업이 중국 내 생산 라인을 보유해 반도체는 5% 이상을 확장할 경우 보조금을 반환해야 하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MBN 뉴스 주진입니다. 국내 이커머스 업계 1위 쿠팡이 얼마 전 유료 멤버십 요금을 60% 가까이 올리기로 했죠. 갑작스런 요금 인상에 불만이 터져나오자 경쟁업체들이 이 틈을 노리고 나섰습니다. 반대로 요금을 내리는 틈새 전략을 앞세우며 이 고객을 빼앗아오려는 겁니다. 박통일 기자입니다. 쿠팡의 멤버십 요금 인상은 배달비 영원을 선언하고 보름도 안 된 시점에 나왔습니다. 반발을 의식한 듯 요금 변경이란 단어로 에둘러 표현했지만 소비자 시선은 곱지 않습니다. 가격을 올릴 거라는 생각을 못했으니까 갑자기 그러면 큰 매력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하거든요. 그리고 경쟁업체들은 고물가 속 가격에 민감한 일부 쿠팡 가입자가 이탈할 것으로 보고 각종 혜택을 앞세워 전면전에 나섰습니다. 네이버는 10,000원 이상 구매하면 3개월간 무료 배송을 하고 미가입 회원에겐 3개월 무료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신세계도 계열사 회원제 연회비를 5월 한 달간 3만 원에서 4,900원으로 내립니다. 다만 충성 고객이 쉽게 빠져나가지 않는 일명 록인 효과로 경쟁사들이 기대하는 반사 이익이 제한적일 것이란 진단도 있습니다. 아마존도 이러한 기존의 그 멤버십 금액을 올리고 했는데 궁극적으로는 그 소비자들의 이탈 효과가 크게 나타나지 않았거든요. 가성비랑 편의성을 이제 중요시하게 여기는 소비자들의 이탈 우려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 포화 상태에 다다른 국내 시장에 알리와 테무 등 중국발 공습까지 겹친 악조건에서 생존을 모색하는 유통업계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박통일입니다. 이란발 중동 위기가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에 유가와 환율 비상이 걸렸습니다. 정부는 당장 기름값 부담을 덜도록 유류세 인하 조치를 2달 더 연장하기로 했고 원달러 환율이 1,400원을 넘보면서 언제 안정화 조치를 취해야 할지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길기범 기자입니다. 이란의 이스라엘 공격 이후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는 단연 유가가 관심사였습니다. 우리가 주로 수입하는 두바이유가 배럴당 90달러를 돌파했고 브렌트유가 최대 130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달 말 끝나는 유류세 인하 조치를 9번째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민생의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현 유류세 인하 조치와 경유 CNG 유가 연동 보조금을 6월 말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하겠습니다. 당장 국내 기름값이 큰 폭으로 오르진 않고 있지만 정부는 석유 가스업계와 만나 원유 수급 상황 등을 점검하고 비상태세를 유지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석유가스, 무역, 공급망 등 각 주요 분야에 비상 대응팀을 꾸려서 위기 상황을 철저히 관리할 계획입니다. 중동 악재의 환율도 치솟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연고점을 돌파해 1,400원을 넘보고 있고 달러 대비 엔화 가치도 34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에 대한 실적 부담이 커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니까 역시 주식시장이라든지 전반적인 금융시장의 부담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고. 고물가, 고유가, 고환율의 3고 현상이 우리 경제에 타격을 줄 것으로 보이면서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 등 금융당국도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길기범입니다. 정부가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해 1주택자가 지방에 세컨드홈을 사면 세금 혜택을 주겠다고 지난 1월에 발표했었죠. 오늘 그 대상 지역과 주택 가액이 공개됐습니다. 광명시를 제외한 전국 83개 시군에서 공시가격 4억 원 이하 주택을 사면 주택수 계산에서 빠져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승훈 기자입니다.
정부가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힌 지역은 인구 감소 지역 89곳 가운데 83곳입니다. 인천, 강화나 경기, 연천을 비롯해 전원주택지로 유명한 강원 홍천, 강원 양양이나 고성 등 인기 관광지도 다수 포함됐습니다. 주택가액은 공시가격 4억 원 이하로 확정됐습니다. 시세로는 6억 원 정도입니다. 이들 지역에서 1월 4일 이후 집을 샀다면 재산세와 종부세, 양도세에서 1주택자 혜택이 유지됩니다. 예를 들어 인구 감소 지역에서 4억 원 이하 집을 추가로 산 65세 이상 고령자가 30년간 살던 서울주택을 팔았다면 모두 8,694만 원의 세금을 덜 내게 됩니다. 다만 부산과 대구 등 광역시에 있는 인구 소멸 지역들은 대상에서 제외돼 아쉽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정부의 세금 혜택에도 세컨드홈에 대한 수요가 살아날지는 미지수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경제가 없고 고금리가 지속되면서 고유가에 지금 집을 2개, 3개 살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러니까 효용성도 많이 떨어지지. 정부는 이와 별도로 인구 감소 지역에 방문하는 인구를 늘리기 위해 충북, 제천 등 7개 지역에서 소규모 관광단지를 도입해 재산세 100% 감면 등의 혜택도 줄 방침입니다. MBN 뉴스 이승훈입니다. 스포츠 뉴스입니다. 어제 프로야구 NC와 삼성의 경기에서 오심을 덮으려 심판들이 로봇 심판의 판정을 조작하는 듯한 광경이 중계돼 논란이었죠. KBO 심판상까지 받은 28년차 베테랑까지 연루되면서 팬들의 판정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습니다. 신영빈 기자가 어쩌다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살펴봤습니다. 음성은 분명히 볼로 인식했다고 들으세요. 아셨죠? 이거는 우리가 빠지는 국민이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지직거리고 볼 같았다. 같았다가 아니라 볼이라고 나왔다고 이렇게 하시라고 우리가 안 깨질라면. 사상 초유의 판정 조작 논란은 주심이 로봇 심판 ABS가 스트라이크로 판단한 공을 볼로 잘못 선언한 게 발단이었습니다. 물론 주심이 이어폰으로 전달되는 신호를 잘못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를 대비해 3루심도 ABS 판정을 들을 수 있게 매뉴얼이 갖춰져 있지만 전혀 작동하지 못했습니다. 최후의 장치로 ABS 현장 요원도 현장에 배치돼 있었지만 심판의 무책임과 비양심 앞에선 무용지물이 됐습니다. 실수도 문제지만 위기를 모면하려 거짓말까지 하다 이를 키운 모습에 야구인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근데 기계를 도입하면서 약간 면죄부 같은 걸 준 건데 그것조차도 사실 정확하게 지금 이행을 하지 않았다는 팬들이나 뭐 현장 쪽에서 나오는 이야기들도 ABS 과연 믿을 수 있냐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 KBO도 악화된 여론에 긴급회의를 열어 해당 심판들을 직무배제하고 징계 절차에 착수한 한편 오심이 재발하지 않도록 매뉴얼을 강화한다며 부랴부랴 수습에 나섰습니다. 리그 공정성을 강화하겠다며 대대적 홍보와 함께 ABS를 도입한 KBO. 구멍난 매뉴얼과 심판들의 거짓말까지 겹친 엉망진창 운영에 팬들의 신뢰를 잃고 말았습니다. MBN 뉴스 신영빈입니다. 비가 내리면서 고온 현상이 누그러들었습니다. 지금도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내일까지 영남 지역에 5에서 20mm, 서울에 5mm 안팎의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비구름과 함께 모래먼지가 날아와 황사가 섞인 비가 내릴 수 있겠습니다. 내일 우리나라는 황사의 영향으로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 매우 나쁨 수준까지 지속겠습니다. 바깥 활동 시에는 꼭 마스크를 쓰셔야겠습니다. 내일 오전까지 안개도 짙게 끼겠습니다. 수도권과 충남 서해안, 영남과 호남 지역에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겠습니다. 내일 하늘은 차츰 맑아지겠습니다. 중부지방 아침 기온은 서울이 11도로 출발해 낮 기온은 2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남부지방은 광주가 12도로 출발하겠고요. 낮 기온은 부산이 2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는 목요일에는 서울 낮 기온이 26도까지 올라서 다시 더워지겠습니다. 내셨습니다.